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6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 극한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광역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이 주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젯밤과 오늘 새벽 두 번이나 담화를 내고 미군 정찰기에 무단 침범이 반복되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순방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과 나토의 맞춤형 협력을 문서로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수상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6년 전 공채 과정에서 서류 전형 탈락자가 뒤늦게 추가 합격했고 내부에서 부정 채용 의혹이 일었지만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은 좀 비가 잔잔히 지나가려나 했는데 아니었죠. 오후 들어 전국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폭탄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등등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죠. 산책을 나왔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진 이도 있었고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퍼붓고 가로수는 부러질 것처럼 흔들립니다. 오늘 오후 대구 시내 모습인데 1시간가량 강풍을 동반한 그야말로 폭탄비가 내렸습니다. 대구시청 옆 한 아파트 공사장 가림막이 쓰러지는가 하면 가로수도 맥없이 넘어져 차량을 덮치거나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폭우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기 여주시 창동 소양천변에 운동을 나간 7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4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에 확인했는데 발을 이렇게 실족을 했는 것 같아요. 눈이 좀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늘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학장천에서 불어난 물로 3명이 구조됐다가 2명은 구조됐지만 60대 여성 1명은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천장 위에 있는 우수관에 벌어진 틈에서 물이 쏟아지며 붕괴한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전에 집중적으로 비를 뿌린 강원 원주에서는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오락가락 폭탄비로 오늘 전국에서 나무 쓰러짐과 침수 등 100여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늘따라 휴대전화에 재난 문자가 많이 도착을 했죠. 특히 극한호우라는 첫 재난 문자에 놀랐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럴만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지하철 운행이 한때 중단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서울 안양천과 강남역에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 거기 어디입니까? 네, 서울 안양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비가 소강 상태지만 오늘 오후 3시부터 쏟아진 비로 한때 이곳 안양천의 수위도 무섭게 차올랐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서울 지역 27곳 주요 하천은 모두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 동작구엔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첫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는데요. 극한호우는 1시간에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3시간에 90mm의 비가 관측되면 발령이 됩니다. 예, 비 피해도 속출하고 있죠. 1호선은 한때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쏟아진 폭우로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1호선 금천구청역부터 영등포 구간은 한때 상하선 열차가 모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약 16분가량이었지만 열차 안 승객들의 불편은 상당히 컸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 선로가 물에 잠긴 지역이 있어서 그 모든 열차가 당역에서 운행을 중단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엄청 장대비가 왔다가 좀 갰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또 빗길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는 빗길에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서울 개포동 아파트에선 발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구룡초 사거리에서는 유출된 토사가 하수구를 막아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교통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5시쯤 서울 성동구에선 아파트 뒤 축대가 무너진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긴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서울에서 인명피해는 없지만 지금도 침수, 폭우 피해는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요. 오후 5시까지 서울에만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108건에 육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안양천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번엔 퇴근길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울 강남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물이 빠지지 않아 비 피해가 컸던 곳이죠.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시월 기자, 지금 수도권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출퇴근하는 시민들로 혼잡하지만 오늘 내린 비로 인해 더 붐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일대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며 시간당 7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오후 6시 전후를 기점으로 호우주의보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퇴근 집중 배차 시간대를 30분 늘리고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서울에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퇴근길 문제 없는 걸까요? 네,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는데 계속 오락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역 일대는 지대가 낮아 지난 2010년과 2011년 국지성 호우 때도 물바다로 변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중교통 혼잡을 우려한 시민들은 평소보다 빠른 퇴근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람 너무 많기도 하고 비도 많이 와서 빨리 집에 가고 싶고요.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또 차들도 안전에 유의하며 평소보다 느리게 통행하는 중인데요. 현재 다행히 특별한 침수나 물난리 피해는 없지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번 기습폭우 사회정책부 최돈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이번 기습폭우 원인이 뭔지부터 우선 짚어보죠. 그 가장 큰 원인은 대기 불안정입니다. 이번 장마 초기부터 정체전선 위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비구름을 만드는 건데요. 네. 특히 상층에 찬 공기가 있고 하층에 유입된 따뜻한 공기가 뒤섞이면서 갑자기 발달되는 형태다 보니까 이 수증기에 따라서 비구름의 규모는 물론 강수 지역이나 강수량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상황의 대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올여름 장마는 그 북태평양 기단이 남쪽에 오래 머물러 있고 북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비구름을 몰고 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저기압이 블로킹 현상을 일으키는 가운데 뒤쪽에선 찬 공기가 오고 아래쪽에선 무더운 공기까지 밀려오면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공기가 지금 몰려들고 있다 이거네요. 오늘 특히 서울 남부 쪽에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 편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압 때문입니다. 이 대류성 구름이라고 하는데 대기 하층의 온도 상승으로 불안정해진 대기에서 발생하는 구름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상공의 기압골에 의해서 이런 대류성 구름이 수도권 지역 수킬로미터의 좁은 지역을 폭우로 뿌려대면서 빠르게 이동한 걸로 보입니다. 네. 당시 레이더 영상에서도 서쪽에서 발달된 비구름이 지나가는 게 포착됐는데 이 붉게 표시된 부분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구름을 내리는 강한 강수구역입니다. 지금 이게 크게 봐서 그렇지 아까 좀 넓게 멀리서 봤을 때는 그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왔다는 얘기인데 이번 폭우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고요. 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50에서 120mm, 충남과 전북엔 200mm 이상, 충북과 전남엔 15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류성 구름이 이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어서 발달하는 위치에 따라 강수 집중 지역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비가 얼마큼 쏟아질지 모른다 이겁니다. 시간당 70mm 넘는 폭우가 내린 서울 남부 쪽에 처음으로 극한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오늘 오후 4시에 서울 구로구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발송됐습니다. 네.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바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초 오후 3시 31분쯤에 발송하려고 했는데
시스템 오류로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보내려고 했는데 이 비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이 발송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문자 발송 기준에 못 미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오후 4시에 다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만큼 그러니까 몇십 분 만에 비구름이 또 빨리 이동해 버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정책부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 공군 전략 정찰기 비행을 트집 잡아 지난 하루 새 비난 담화를 3번이나 내놨습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 침범을 문제 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구역은 배도 비행기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이죠. 북한의 영역을 은근슬쩍 넓히는 동시에 전승절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먼저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미군은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조선동의 경제수역 상공을 8차례 걸쳐 무단 침범하며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했다며 강원도 통천, 경북 울진 해상 상공도 콕 찍었습니다.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겨냥해 격추하겠다는 국방성 대변인을 시작으로 김 부부장의 2차례 등판까지 연속 3차례 담화를 낸 겁니다. 눈길을 끈 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북한 영토라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김 부부장은 240해리 이상 탐지 반경을 가진 적대국 정찰 자산이 200해리 경제 수역을 침범한 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방문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에서 책임감 있게 항해하는 데 전념한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리 군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비행했다고 해서 그걸 침범했다고 표현도 하지. 북한의 이례적 연속 담화는 결국 오는 27일 전승절을 앞두고 무력 도발 명분 쌓기용으로 읽힙니다. 정부는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해 북한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결과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내놓은 담화의 속내는 과연 뭘까요?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영곤 기자와 함께 김여정 담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 기자, 일단 김여정 담화 핵심 내용부터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한번 보실까요? 네. 먼저 미 공군의 정찰기가 북한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은 남북 간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 문제라는 게 2번째 핵심이고요. 마지막은 한 번이라도 정찰기가 경제 수역을 또 넘어오면 격추하겠다는 경고입니다. 9시간 만에 그것도 연속으로 이렇게 담화를 내놓는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네, 연이틀 담화는 꽤 이례적입니다. 특히 군사적 행동을 예고한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공과 영해를 침범하는 걸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담화 내용이 허위 왜곡 선전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이 의도적인 긴장 조성과 도발 위협 언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담화 내용에서 남측에 대한 표현이 확 바뀐 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남측을 지칭할 때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 뭘까요? 남조선 그러지 않나요? 네, 정답입니다. 바로 네. 남조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중될수록 네, 그런데 이번 담화에선 강조의 의미를 담는 겹화살 괄호까지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비난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국호대로 지금 언급을 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네, 북한이 남측을 남조선이라고 지칭을 했던 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대화와 교류의 대상으로 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본다는 걸 공식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봤습니다.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관계를 본다 하면은 이것은 두 개의 국가가 적대적으로 공존 또는 적대적으로 생존한다는. 네, 앞으로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직접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과 통하고 남한은 봉한다,
이런 태도를 명확히 보여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담화에서 예고한 대로 정말로 북한이 도발을 할까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번 담화는 도발의 명분 쌓기입니다. 당장 한미는 오는 18일 한국에서 핵협의그룹 첫 출범 회의를 앞두고 있죠. 이 시기 전후로 미 전략 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를 하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요. 미 정찰기의 정찰 활동이 계속되면 격추 등 군사적인 충돌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와 대테러, 사이버 등 11개 분야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합니다. 나토는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군사동맹이죠. 정보 공유까지 확대하는 이번 안보 협력으로 북중러와의 대결 구도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리투아니아 방문 둘째 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 분야 공조를 언급했습니다.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나토와 군사 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나토와 11개 분야에서 체결한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은 대테러와 사이버 방위, 군 훈련 등 대부분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2012년 맺었던 개별 협력 프로그램보다 협력 분야도 구체화하고 유효 기간도 2배 늘려 한 나토 관계를 11년 만에 격상시켰습니다. 중립국 스웨덴 가입도 확정된 나토, 한일과 북중러 간 대결 구도는 더욱 명확해지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나토와 우리나라 간 정보 공유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한일 정상회담도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예정된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일본을 출국하며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할 윤 대통령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제기하더라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거리를 둘 전망입니다. 빈뉴스에서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오늘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진국들도 다 인정한 국제기구를 모욕한 데 이어 이순신 장군을 괴담에 끌어들였다고 비난했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과 오염수 문제가 뭐가 같냐 이거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순신 장군 그림을 배경으로 회의를 진행한 걸 두고 반일 선동도 맥락이 있어야 한다며 맹비판했습니다. 오염수와 임진왜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해류와 날씨를 점검하는 등 과학적으로 전술을 펼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는 광우병 논란 등 지난 20년간 선동을 이끌었던 세력이 오염수 공세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중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입니다. 방일 이틀째인 야당 의원단은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를 만나 일본 정부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에서는 방일 의원단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방위상 출신 오노데라 이스노리 중의원 의원은 SNS에 설명해도 어쩔 수 없는 상대는 정중하게 무시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방일 의원단은 내일 외신 기자회견과 도보 행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놓고 원하는과 대안 모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강화에 IC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야가 주장하는 강화 IC의 위치가 다릅니다. 얼마나 달라지기에 저러는 걸까요? 이교욱 기자가 현장을 찾아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자는 국토교통부 대안 모두에서 양평군 주민들이 원하는 건 강화 IC 설치입니다. 종점이라도 IC가 없으면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강화면에 IC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온 겁니다.
어느 노선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강하 IC 위치도 달라집니다. 종점을 양서면으로 했을 때 강하 IC가 설치될 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남한강인데요. 고속도로를 놓으려면 이 상수원 보호구역 위로 교량을 설치해 900m 이상을 횡단해야 합니다. 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770가구 정도의 민가 위를 지나 고가도로와 연결되는데 인근 주민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앞으로 화도로 연결이 되면 교통량이 많아지면은 소음, 분진, 이 동네는 지금 그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단절됐잖아요.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면 강하 IC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한강을 넘어가지 않아도 되고 경로상의 민가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번에는 국토부 노선안의 종점인 강상면 분기점 후보지로 가봤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의 높이가 낮아 건설 공사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내륙 쪽으로 다소 들어간 위치여서 88번 지방도와 연결하는 게 불리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안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두 설계 전문 업체가 만든 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두 회사의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2018년 양평군이 만든 기본 계획에도 이 대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하 IC를 거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안을 만든 한 업체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이를 전송량 초과로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 업체와 또 다른 업체 한 곳은 두 달간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5월 강상면 종점 대안을 국토부에 보고했습니다. 보안각서를 쓰고 계약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실은. 혹시 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국토부를 통해서 물어봐 주시고요. 이 업체는 오는 13일 대안 노선을 제시한 이유와 관련해 양평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안 노선은 2018년 양평군이 만든 양평군 발전 로드맵에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평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취임하기 전인 2018년 2월 2030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마지막 지점이 강상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현 군수로 바뀐 이후 강상면 종점 대안이 등장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2월 달에 그거를 공개를 했으니까 전에부터 이미 논의가 됐다는 얘기죠. 2018년 2월이면 2017년도부터도 뭐 하여튼 그게 용역을 줬던 그렇게 해서 한 게 그 자료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정치 쟁점으로 변질되면서 도로 건설의 목적인 교통혼잡 해소와 양평 주민의 이익이라는 대전제는 가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경찰에 고발을 당했죠. 애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조사하기로 했던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본 걸까요? 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한 민주당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평에다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자기네 땅 사놓은 대로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이 전 대표의 발언은 다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퍼졌고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이 전 대표와 해당 발언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제 막 사건을 이관받았다며 이 전 대표 출석을 포함해 아무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고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은 초복이죠. 궂은 날씨였지만 복날 보양식엔 삼계탕만한 게 없나 봅니다. 금계탕이라 불릴 만큼 한 그릇에 2만 원대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식자재 값이 올라 부득이하게
25년 만에 3,500원에서 5,000원으로 값을 올렸다는 반개탕집이 있어서 이혁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탑골공원 뒤편에 자리 잡은 한 삼계탕집. 팔팔 끓는 솥 안엔 손질된 닭이 한가득 들어있고 복날 손님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화구엔 손님상으로 나갈 삼계탕 그릇이 차례대로 올랐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가게는 복날에 어르신들이 반개탕을 드실 수 있게 25년째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500원이던 반개탕 한 그릇은 식자재 물가가 오르면서 불가피하게 올해 5,000원으로 올렸지만 그래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뭐 지방에서도 오시고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팔면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좀 싸게 팔죠. 딴 데보다. 초복이고 해서 그 친구하고 같이 싸게 파는 사람은 좀 이렇게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아이 그럼요, 사장님 감사하죠. 서울의 또 다른 삼계탕집. 닭고기 값이 올라 금계탕이라고도 불리지만 복날 삼계탕 인기는 여전합니다. 초복이고 더우니까 삼계탕 먹으러 왔죠.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고물가에 주머니 사정도 빠듯해지고 굳은 날씨까지 겹쳤지만 삼복 더위를 이기기에 삼계탕만한 보양식은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처럼 초복 삼계탕집은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때마다 불거지는 개 식용 논란 때문일까요? 보신탕집은 한산했습니다. 매출이 90%나 줄고 찾는 손님도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는데 사실 지금 개 도축과 식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보신탕집 거리를 백기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복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서울 종로. 동물단체들이 개 식용 금지를 외칩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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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맞은편 대한육견협회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농민들 정말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개, 고양이의 도살, 판매를 금지하고 자영업자들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복날 대표적인 보신탕 골목인 서울 종로에도 이런 싸늘한 분위기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복날이면 장사진을 치던 보신탕집인데요. 점심시간 2시간 동안 줄을 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매출이 90%나 줄었다며 하소연도 쏟아집니다. 이게 오늘 낼 일도 아니잖아. 우리 할머니 때부터 내가 이게 장사한 건데 나 대만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자식분들은 이제 이거 이어가는... 이해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 개 사육 농가는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정의되기에 개 사육을 합법이라 주장하지만 동물단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 도살 기준이 없다며 개가 축산물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숨 가득한 보신탕집 거리. 여름철마다 개 식용을 둘러싼 공방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우리나라 동물원의 첫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판다, 푸바오를 아십니까? 푸바오가 쌍둥이 동생을 얻게 됐습니다.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사흘 남짓이 전부고 상상 임신 가능성도 높아서 자연 번식이 힘든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쌍둥이 판다가 태어난 겁니다. 유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이언트 판다 아이바오가 진통에 괴로워합니다. 약 1시간의 산통 끝에 새벽 4시 52분쯤 첫째가 태어났고 이어 2시간 후 둘째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나라에서 첫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의 여동생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태어난 쌍둥이 판다이기도 합니다. 임신 넉 달여 만에 세상에 나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분홍색 두 자매는 엄마 아이바오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되었어요. 워낙에 아이바오도 잘 대처를 하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고 또 준비도 잘 하고 있어서 일단은 준비된 대로 대응은 잘 한 것 같고요.
판다는 1년에 단 한 번 봄철에 사흘 남짓 가임기를 가져 임신이 어려운 동물입니다.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보살펴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가 자연 번식으로 쌍둥이를 가졌고 출산에도 성공했습니다. 푸바오가 태어난 이후에 다시 한번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멸종 위기종의 상징과도 같은 이런 판다들이 좀 더 이제 보호받고 또 이제 보존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에버랜드는 앞으로 쌍둥이 판다의 건강 상태와 성장 과정을 관찰하며 공개 시기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30년 가까이 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돼 징수됐던 TV 수신료가 내일부터는 분리돼 따로 거치게 됩니다. 실제 분리 징수까지는 석 달 정도 더 걸릴 전망인데 아파트가 아니면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따로 내겠습니다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체 전기요금을 받아서 세대별로 분리해 통보했던 아파트의 경우는 다릅니다.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분리 징수 방법 안병욱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별 세대에서 완전히 분리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받아보는 데는 3개월 정도가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이 내년까지 KBS와 맺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따로 청구서를 만들지 아니면 절취선으로 만들지 실무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재 고지서 형태를 유지하고 밑에 분리징수 안내 문구를 넣을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자동이체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TV 수신료만 빠지는 겁니다. 자동이체를 하지 않았던 고객은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내면 되고 고지서에 나온 요금 그대로 다 내면 TV 수신료까지 합산해 낸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아파트 등 집합 건물에 거주하는 고객들입니다. 관리비 안에 수신료가 포함돼 있어 관리사무소 측이 개별 세대의 의사를 일일이 취합해 자체 분리 징수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직 한전이나 이런 데서 공문이 따로 온 게 없어가지고 현재까지는 계속 지금처럼 그 전기요금에 같이 부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협상을 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이번 주 목요일 총파업을 예고했죠. 일부 병원들이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일이 수술인 환자들까지도 말이죠. 응급수술을 제외한 예정된 수술까지 다 미뤄지고 있는 건데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의료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병원 앞 도로에 사슬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침대에 실려 나온 환자가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지금 정신없이 무서웠다. 3배, 4배 많다. 부산대병원은 총파업을 앞두고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청은 중증 환자나 산모, 유아 등을 제외하고 일반 병동에 있는 환자를 협력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퇴원 조치에 환자 가족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장하지요.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라 하네요. 국립암센터도 환자를 선별해 퇴원 조치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새로운 환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파업엔 필수 의료 인력과 의사를 제외한 역대 최대 규모인 조합원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지난해 외벽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곧 철거를 시작합니다. 압수해기로 내부 벽체 등을 하나씩 눌러 부수는 압수해 방식과 외부 기둥 등을 하나씩 두부 자르듯 잘라낸 뒤 드러내는 절단 공법을 모두 다 사용하는데 한 층에 2주일씩 계획대로라면 2025년 상반기에 철거가 마무리됩니다. 비용 또한 어마어마하겠죠. 처음부터 제대로 시공을 했다면 이런 낭비는 없었을 겁니다. 정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8개 동 해체 작업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9층, 130m 높이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첨단 장비가 동원됩니다. 먼저 상층부 외벽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굴착기를 올려 조금씩 압쇄하며 잘라내 지상으로 내립니다. 밖으로 잔해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외벽은 다이아몬드 쇠줄로 정교하게 자릅니다. 붕괴됐던 201동은 철거 작업 도중 낙하물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처럼 보호덮개를 씌우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층에 2주씩 2년 뒤인 2025년 상반기에 철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시 아파트를 지어 2027년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철거 중의 건물 안전성 확보와 소음 및 분진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적의 공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붕괴 사고로 인한 손실분을 3,42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터미널과 상가, 주택이 밀접해 있는 만큼 변수가 많습니다. 추가적인 해체 공사 비용들은 좀 증가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이 무너지며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인천검단 GS건설 아파트도 광주화정 아이파크와 비슷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공사에 따른 붕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나오지만 근절되지 않는 만큼 더 실효성 있는 방지책과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정춘호입니다. 낭비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경남 거제로 가보죠. 수입 목재를 쓰고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아 형태가 뒤틀린, 또 손가락으로 눌러도 푹푹 들어갈 정도로 부식돼 짝퉁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북선이 오늘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6억 원을 들였건만 준공 12년 만에 금속은 고물상으로, 목재는 소각장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게 120톤의 거대한 거북선 머리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나뒹굽니다. 2011년 이순신 프로젝트에 따라 16억 원의 비용을 들여 만든 거제 거북선이 12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해가지고요, 거북선에 대한 안전과 현재 많은 부식으로 인해서 좀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해체 작업은 3일이 소요되는데 고철은 내다 팔고 나무는 소각할 방침입니다. 거북선이 폐기된 가장 큰 이유는 목재 때문입니다. 국내산 금강송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80%가 값싼 외국산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썩고 뒤틀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보수 비용만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짝퉁 거북선이라는 오명에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자 거제시는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7차례 유찰 끝에 겨우 154만 원에 팔렸지만 낙찰자는 이송 비용 부담이 크다며 인수를 포기해 결국 해체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세금 낭비도 없고 그랬을 텐데 이게 다 만들어 놓고 다시 망가뜨려야 돼서 되게 안타깝고 슬픈 것 같아요.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낭비 세 번째 사례는 대구 쪽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앞산에 2달 전 77억 원을 들여 캠핑장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개장 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아직 문도 못 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참 어이없습니다. 구청 내 부서끼리 싸우고 있다네요.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준공한 대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77억 원이 들었는데 2달이 넘도록 개장은커녕 건축 허가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대구 남구청의 어이없는 행정 탓입니다. 야영장업 등록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캠핑장의 전체 면적 5,721제곱미터 중 건축물의 총 면적은 2,660제곱미터, 등록 기준을 2배 넘겼습니다. 특히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사용해 바닥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돼야 합니다. 이 캠핑장은 야영장 등록 기준인 천막으로 된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데요. 관할 지자체는 문제가 되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했다면은 이번과 같은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을 건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선심성 공략과 이런 난개발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 피해가 일어나고. 대구 남구청 공원 녹지과는 캠핑장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이라는 반면 문화관광과는 건축물로 보인다며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부서 간 감정 싸움에 결국 감사원까지 나선 상황. 감사원 감사가 지금 구청에 나와 있으시거든요. 결론은 감사를 이제 하고 계시니까 그 결과를 보고 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수십억 혈세가 들어간 야영장이 관상용 공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던 동료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전주환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반성을 하는지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찰이 요구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헤어캡을 쓴 남성이 한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1시간가량 지난 뒤 남성은 경찰관에게 끌려 나오고 뒤이어 여성의 시신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전주환입니다. 앞서 살인과 스토킹에 각각 징역 40년과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 법원이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백 번 스토킹 연락을 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보복 의도를 가지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한 끝에 기어이 보복 살인을 한 만큼 중대한 범행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 재판 중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내고도 살인을 저지른 점을 보면 반성문이 무슨 의미인지 교화가 가능한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뉘우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하기도 한 만큼 검찰이 요청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슬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과 전 씨가 상고할 경우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보이면 시속 100km로 쏜살같이 달려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5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승객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말이죠. 본업이 뭔지 헷갈릴 정도인데 승객은 뭔 죄일까요?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안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제한 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 100km로 달리더니 차로 위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주황색 신호등에서 옆에 있는 차량이 출발하자 속도를 높여 충돌합니다. 모두 택시기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상대 차량의 의심을 피할 목적이었는지 택시의 승객까지 태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일대에서 낸 고의 사고는 확인된 것만 15건. 1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보험 사기를 치려고 승객들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차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출발을 했었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사고가 날 거를 감지하면서 손잡이라든지 몸에 힘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상대 과실이 많은 차량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는데 승객과 차량 운전자 등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택시기사는 고의 사고로 타낸 보험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사고 내용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접수를 해주셨고 저희가 영상 분석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50대 택시기사를 구속해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딱 이럴 때 쓰는 말일 듯합니다. 지난해 700억 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또다시 직원이 돈을 횡령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한은행에서도 횡령 사고가 잇따랐죠. 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일 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게 더 급해 보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우리은행 지점 직원이 외화 7만 달러, 우리 돈 9천만 원가량을 빼돌렸다 내부 감시 시스템에 적발됐습니다. 코인에 투자할 목적으로 횡령한 겁니다.
지난해 직원이 700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와 유흥비로써 큰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도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터진 겁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횡령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9건, 액수는 16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 7억 1,700만 원으로 서울 강남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몰래 인출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고된 내용은 맞는데 세부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다. 금액은 맞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금융에는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의적인 횡령사고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가다를 불구하고 공시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이자 장사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성과급 잔치를 벌여 일반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샀던 은행들. 그런 풍요 속에서도 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돈을 맡긴 고객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채용이 발견됐습니다. 수년 전 공채 과정에서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했던 사람이, 그래서 면접조차 보지 않았던 사람이 뒤늦게 추가 합격을 했고 내부에서도 부정 채용 의혹이 일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네요. 전남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사무처 직원 5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당시 90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최종 면접에는 3배수인 16명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애초 서류 전형에서 탈락해 최종 면접 명단에 없던 인물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수상한 채용 과정은 합격자 1명이 나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직원 B씨가 퇴사하자 선발 방식을 수정한 겁니다. 2차 최종 면접에 올랐던 후보자들과 1차 서류 전형 채점표는 무시했습니다. 서류 전형 탈락자 중에서 충원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서류 합격이라도 했으면 면접이라도 봤으면 그중에 차순위가 맞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선발 방식이 바뀐 공고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면접까지 본 사람들은 추가 채용 사실을 몰랐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데 당시 인사 담당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초기 출범해가지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충원하는 방법을 제가 건의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를 다 검토하면서 성실할 사람, 빨리 그만 안 둘 사람을 위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MBN 취재가 시작되자 당시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날씨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본도 오락가락한 날씨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거든요. 남서부에선 기록적인 폭우로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는데 도쿄에서는 37도가 넘는 무더위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는 식, 극과 극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을 지나는 하천이 흙탕물로 변해 걷잡을 수 없이 거세게 흘러갑니다. 온통 물바다가 된 도로엔 차량이 위태롭게 지나가고 열차 지연에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또 다른 마을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흙더미에 주택 다수가 무너져 내려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입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일부 지역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이례적으로 쏟아지며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후쿠오카현과 히로시마현을 연결하는 신칸센도 한동안 멈췄고 후쿠오카시에 있는 학교 228개에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호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거주민의 긴급 안전 확보 명령을 내렸습니다. 油断できない最大級の警戒を続け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状況がまだしばらく続く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危機感が
を高めているところです。 일본 중부지방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도쿄에선 37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열사병 경계 경보가 내려졌고 50여 명이 열사병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일본 열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내각에 폭우 피해 상황을 파악해 지원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과 관련해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의 용병들이 핵 배낭, 그러니까 병사가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소형 핵무기로 냉전 시절 미국, 소련 모두 보유하고 있었지만 없애기로 합의했던 바로 그 무기입니다. 용병들이 이걸 탈취하려고 했었고 무장 반란이 끝나고 닷새 뒤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전에 재투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송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200km 앞까지 거침없이 진격하다 하루 만에 무장 반란을 멈춘 프리고진. 벨라루스 망명을 조건으로 반란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행방이 묘연하더니 그 사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Президент имел такую встречу. Он пригласил на нее 35 человек, всех командиров. 반란을 멈춘 지 딱 5일 뒤입니다. 3시간 진행된 면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반란에 대해 평가하고 지휘관들의 해명을 들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또 지휘관들이 푸틴 대통령을 위해 싸우겠다며 사실상 충성 맹세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상 밖 면담 배경을 놓고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용서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을 명령했다에서부터 바그너 그룹의 전쟁 재투입설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Активно они не враги друг другу, они союзники. И вот они пытаются сейчас, возможно, договориться, чтобы вернуть Вагнер на фронт. 이런 가운데 반란 당시 바그너 그룹 일부가 초소형 전술핵인 핵배낭 탈취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시도가 전격적인 중재 배경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크렘린궁은 관련 질의에 묵묵부답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새로운 SNS 서비스 스레드 가입자가 출시 일주일도 안 돼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스레드와 비슷한 기능이 있는 트위터는 방문자 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두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의 신경전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사실 이런 신경전이 스레드를 더 유명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요.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We are launching Thread. You just sign up with your Instagram account. You have your followers already there. Reactions have been really great. 트위터에 대적할 새 SNS로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내놓은 스레드입니다. 500자 이내 짧은 글로 소통하는 텍스트 기반 플랫폼으로 트위터와 비슷합니다. 출시 닷새 만에 스레드 가입자는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파른 가입자 증가 이유로 꼽힙니다. 이미 인스타그램 월 이용자는 20억 명이 넘습니다. And Instagram's already very credited app and everyone's on it, so might as well just also use it. 하지만 정작 스레드 흥행을 이끈 공신으로 트위터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가 꼽힙니다. 머스크는 저커버그가 트위터 전직 직원을 고용해 개발에 이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SNS상에서 격투기 이야기가 오가며 대중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레드가 인기를 끌며 트위터는 최근 실사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스레드 출시 후 이틀 동안 트위터 트래픽은 5%가량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머스크는 SNS에 저커버그는 약골이라며 막장 대결까지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들이 스레드에 가입했고 대량 해고, 서비스 장애로 실망한 개인 인플루언서들도 스레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선가 쏜살같이 나타나는 견인 차량, 일명 레커차로 불리며 망가진 차량과 사고 현장을 수습해주곤 하죠. 일부의 바가지 견인료와 수리비를 두고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국회에도 레커차 뺨치는 발빠른 의원들이 많습니다.
큰 사건 사고가 터졌다 하면 순식간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든요. 사실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인데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는 사안에서 드러난 부족한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 보완하는 건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3년 전 16개월 난 정인이가 양부막대로 숨진 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여야 의원들은 무려 30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단 3건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헬로윈 참사 때는 35개의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지만 겨우 한 건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앞서 9월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때도 25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11건은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이러니 교통사고 현장에 득달같이 나타나는 레커차에 빗대 레커법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거죠. 21대 국회 들어 발생한 주요 사건 및 사고 관련 법안 발의는 모두 117건이었는데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29건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진정성을 갖고 발의했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세간의 이슈를 틈탄 법안 발의는 그칠 줄 모르고 정쟁의 도구로까지 치닫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13건의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앞서 2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하자 민주당은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22건이나 발의했습니다. 이쯤 되면 법안을 만들 게 아니라 잠깐 반짝하는 유행가 가사를 짓는 게 차라리 낫겠죠. 문제는 그러기엔 우리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만요. 저렇게 비싸고 일 못하는 레커차를 그 누가 반기겠습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숟가락 얹기도 유분수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KBO의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던 한화 유격수 하주석이 1군에 복귀했습니다. 징계를 끝내고 퓨처스리그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던 하주석은 오늘 1군 엔트리에 등록됐고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뼈저리게 반성했고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발적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하면서 시간당 70mm 안팎의 강한 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정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시면 경기 성남시에 115.5, 서초구에도 109, 원주시에는 8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게는 15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또 비가 내리는 동안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과 춘천이 3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30도, 창원 29도 등으로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